자, 이제 다음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의 부분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설명했고, 지금부터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스토리텔링 핵심 전략은 원소스 멀티유즈, 이른바 OSMU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미디어 믹스 전략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와 미디어 믹스는 원천 소스를 여러 미디어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하지만 미디어 믹스가 일단 독자적으로 인기를 얻은 작품을 추후에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원소스 멀티유즈는 원천 소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 문화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기본 개념인 하나의 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라는 것만 지킨다면 대체로 OSMU로 인정됩니다. 원소스 멀티유즈의 개념을 사례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신화와 전설이라는 문화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 의견이 갈리는데 문화 자산부터 원천 소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그것을 작품화시킨 문학 작품부터 원천 소스로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지만 산업의 측면에서는 문화 자산을 오리지널 소스, 원천 소스로 보기는 어렵고 소설을 첫 번째 소스로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실질적인 이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소설은 195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이 영화가 인기를 얻은 뒤로 디지털 콘텐츠, 만화, 게임, 퍼포먼스, 캐릭터 산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소설 반지의 제왕의 저자는 J.R.R.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톨킨은 약간 특이한 인물이에요. 무엇이 특이하냐?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대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전공 자체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화, 전설, 민담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성격이 좀 완벽주의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 톨킨은 항상 바빠서 가족들에게 뭔가를 선물하지 못했는데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책을 만들기로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파이프 담배를 불고 학생들 리포트를 채점하면서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나무로 된 바닥을 비추다가 나무 바닥에 뚫린 구멍까지 비추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 구멍 안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난장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죠. 그렇게 아이템을 잡고 창작한 작품이 호빗입니다. 사실 톨킨이 만든 호빗은 100%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래 영국의 농민들 사이에서 전래했던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거든요. 영국 농민들의 특성을 많이 반영한 가상의 종족이죠. 농사를 짓고 느긋하고 집과 동네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족.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종족. 톨킨은 특이하게도 호빗의 발바닥에 집중합니다. 호빗은 발바닥까지 털이 무성하게 나 있어서 맨발로 돌아다녀도 다치지 않아요. 또 털이 있으니 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사뿐사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 톨킨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드워프라는 종족을 차용했습니다. 어느 날 호빗 마을에 호빗치고는 호기심이 왕성했던 빌보라는 캐릭터가 살았는데 그의 집에 드워프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고는 자기 종족의 보물을 드래곤이 빼앗아 갔으니 네가 가서 훔쳐와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파티원 구성하는데 워리어나 마법사가 아니라 도둑의 캐릭터, 도둑의 롤을 가진 멤버를 빌보라는 호빗으로 영입한 겁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잠들어 있는 둥지를 찾아가죠.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은 다릅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동양의 용이 호리호리하고 물을 다스리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면 서양의 드래곤은 몸집도 통통하고 불을 내뿜고 보석을 좋아합니다. 산 밑에 굴을 파서 둥지를 짓는데 그곳을 금은보화로 장식해요. 이러한 드래곤의 둥지에 드워프들과 호빗이 찾아가서 보물을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호빗이라는 소설입니다. 본래 어린이용 이야기로 창작되었고 그래서 이야기가 간결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톨킨이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호빗을 창작한 뒤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했던 내용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으로 빌보의 조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세계관을 만듭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중간계라고 하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가운데 땅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족들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거죠. 앞서 배운 세계관의 개념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 종족들이 함께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악의 세력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악의 세력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절대 반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상상의 상상을 이어가면서 범위를 쭉 넓힙니다. 그런데 톨킨이 어느 정도까지 완벽주의자였냐면 그냥 상상만 해도 될 것을 가운데 땅 지도를 자기가 그립니다. 어디에는 산맥이 있고 가운데 땅 어디에는 강이 흐르고 어떤 도시가 있고 지도에다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사는 종족들의 설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자세했냐면 그들의 언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엘프어, 드워프어, 오크어, 호비더 거의 대부분의 종족에게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 붙입니다. 톨킨이 언어학과 교수라고 했잖아요.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작품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많은 설정을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야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설정을 잡아두고 보니까 반지의 제왕을 읽으면 가운데 땅이라는 세계관 전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톨킨도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상상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화와 역사까지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실마릴리온이라는 작품인데 톨킨은 끝내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세계관을 만들었으니 이후 작가들 중에서 톨킨의 세계관을 활용해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장르로서의 판타지는 톨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당시에는 아직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법 복제된 책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이런 인기의 이유를 68 혁명에서 찾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소개된 시기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청년 문화, 히피 문화가 나오면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회피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마침 흥미진진한 가상의 세계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은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아무튼 반지의 제왕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팬덤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판타지라는 장르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장르 서사가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대서양을 건너가 미국에서 대중화되고 그 영향으로 다시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소개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판타지 역시 똑같아요. 영국 사람 톨킨이 만들었고 미국에서 대중화되고요.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로도스도 전기 같은 소설이 인기를 끌었고 그 작품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팬덤이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영도라는 걸출한 작가가 나와서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PC통신으로 드래곤 나자라는 작품이 발표됐고 이것이 한국 판타지 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타지 장르는 완벽주의자 톨킨이 만들었던 가상의 세계, 가운데 땅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서사물 정도로 좁은 의미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재미있는 원작을 영화로 만들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톨킨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표현하기에는 당시의 시각효과 기술이 부족했다는 점이죠. 이야기는 어찌어찌 따라가겠는데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번번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자라는 원대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마침내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 다시 판타지 열풍이 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반지의 제왕 영화를 만든 피터 잭슨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오타쿠예요. 지금 제시된 이미지에서 파이프를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파이프가 호빗들이 쓰는 파이프거든요. 딱 이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피터 잭슨도 역시 대학교 다닐 때 반지의 제왕과 호빗에 열광했던 오타쿠였던 겁니다. 그 오타쿠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고 그것이 성공하면서 B급 영화 감독이었던 피터 잭슨이 단숨에 메이저 감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멀티 유즈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디지털 콘텐츠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멀티 유즈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판타지 장르의 소개 경로를 말씀드렸죠? 영국, 미국,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루트가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영국, 미국의 영문판이 일본어로 번역되고 그 일본어판을 가지고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니까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의 반지의 제왕은 반지 전쟁, 반지 군주 이렇게 원작과는 다소 어긋나는 제목으로 잘못 번역이 됩니다. 인물, 판타지, 신화적 설정 등에서도 어긋난 부분이 많았고요. 이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오타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이들이 활동했던 카페의 명칭이 뭐냐면 반지의 제왕은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지 입니다. 이들은 먼저 언어를 공부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톨킨이 만든 엘프어, 드워프어, 오크어를 배워요. 또 원작을 구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해 나가면서 서로 토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한글 번역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지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책이 이전 판본보다 한결 정돈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판 가운데 땅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멀티유즈의 사례는 만화입니다. 반지의 제왕 1편 반지원정대, 2편 두 개의 탑, 3편 왕의 규환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지의 제왕 만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나 원작을 만화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아까 원작이 미국에 소개될 때 불법 복제가 심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톨킨 사후 톨킨 재단에서는 저작권을 강하게 단속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드래곤 나자도 반지의 제왕 설정 중 일부를 가져다 썼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름을 바꾸는 등 아주 복잡한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화도 세계 주요 시장의 대표적인 만화가에게만 톨킨 재단에서 2차 창작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식 연재한 만화가 따로 있고 일본에서 연재한 만화가 따로 있고 프랑스에서 연재한 만화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웹툰으로 반지의 제왕 만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게임 분야는 좀 특이해요. 뒤에 설명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도 이어지는데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게임은 세계관을 대상으로 멀티유즈를 전개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원작에서 반지 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용암에 던져서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이 과정을 원작처럼 전달하는 게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시하는 게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땅 전체를 놓고 보면 원작에 그려진 반지 원정대가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대편 지역에도 여러 종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반지 원정대를 돕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웠다라는 설정입니다. 악마의 눈이 반지 원정대를 감시하는데 그것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요새를 공격한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관련 게임 중 일부는 원작을 그대로 멀티유즈했다고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요소가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퍼포먼스도 만들어졌습니다. 뮤지컬이에요. 너무 멋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이죠. 또 캐릭터 산업, 피규어, 문구류를 비롯한 각종 굿즈가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한 작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서 활용하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핀오프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드라마나 영화 분야에서 꽤 일반화된 용어인데요. 최근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핀오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국식 방법 그리고 일본식 방법. 미국식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SI라는 범죄 수사물 드라마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CSI는 기본적으로 추리 장르입니다. 그런데 셜록 홈즈나 여타 탐정들처럼 이성이나 직관을 통해서 추리를 하지 않아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추리를 진행합니다. CSI 팀장을 필두로 팀원들 전체가 협업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범인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오리지널 시리즈는 설정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배경이 라스베이거스예요. 도박과 환락의 도시. 그런 곳에서 정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이 작품이 인기를 얻고 시리즈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공간이 확장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요. 서울에서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경찰과 다른 지역의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CSI에서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사건을 일으켰던 범인이 마이애미로 도망쳐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CSI 라스베이거스 팀원 중 일부가 마이애미로 가서 공조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본래 한 회 분량이었는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자 제작자들이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새로운 CSI 마이애미라는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즌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CSI 마이애미와 뉴욕에 있는 CSI가 또 공조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리즈가 구분돼서 이번에는 CSI 뉴욕이라는 제목으로 새 시리즈가 나오고요. 이 뉴욕 경찰과 사이버 수사대가 공조를 하면서 CSI 사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연결고리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핀오프입니다. 이런 방법은 분량이 길어야 되겠죠. 미국 드라마가 시즌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일본의 경우에도 스핀오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사정이 좀 달라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무려 1997년 작품입니다. 1997년 1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후지TV에서 방영이 되어서 꽤 인기가 높았어요. 마지막 회 시청률이 20%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제목이 특이하죠? 수사선이라는 것은 폴리스 라인을 뜻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외부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두르는 표지지요. 그런데 그 수사선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좀 가벼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형사 드라마인데 그 분위기를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기를 얻은 작품이 춤추는 대수사선입니다. 주인공은 아오시마라는 열혈 형사고요. 이 형사가 포부를 가지고 경찰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 현장에 배치해 보니까 거기에서 마주하게 된 경찰의 생활은 지극히 현실적인 직장인이었던 거죠. 야근 수당을 청구해야 하고 페트롤카를 쓰려면 두세 개씩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운 점을 코미디로 제시하면서도 추리서사 부분은 수사물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스미레라는 여성 경찰과 파트너를 이뤄서 같이 범인을 잡는 이야기예요. 작품은 성황리에 일단 종료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처럼 시즌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종료가 되고 나서 시즌2를 만들지는 않아요. 대신에 각 분기별로 스페셜 드라마라는 명칭으로 단막극을 몇 작품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인기를 끌었고요. 그런데 초기에는 아직知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배우들을 기용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차츰 이들이 유명해지면서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후속편을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스페셜 드라마 중에 일부는 정작 주인공 아오시마는 등장하지 않고 그보다 한참 후배인 여성 경찰관이 아오시마를 동경해서 비슷하게 행동한다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요 인물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주변 인물들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와중에 일본의 미디어 믹스 전략에 따라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기를 얻어서 두 번째 영화까지 만들게 돼요. 그런데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작품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들이 나이를 먹게 됩니다. 특히 주인공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와쿠 형사라는 노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이 촬영 끝난 직후에 사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와쿠 형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상황은 이러한데 새로운 작품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높아요. 그러니 2005년부터 스핀오프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아오시마와 스미레의 비중을 줄이고 이들의 주변 인물이었던 후배가 네고시에이터가 돼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발표됩니다. 또 아오시마 형사의 조력자지만 경찰 고위층에서 활동했던 무로이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망한 와쿠 형사의 조카가 경찰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전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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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되어 가는 겁니다. 정작 춤추는 대수사선의 주요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데 시리즈는 그대로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제목을 이끌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핀오프 전략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일본식 스핀오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방법이 활용되었는데요. 방자전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의 캐릭터 설정에서 주인공 춘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인 이몽룡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몽룡 곁을 지키던 방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야기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앞으로 스핀오프는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기존 시리즈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기 때문이죠.